안녕하십니까. 울산대학교 병원 환경보건센터 센터장으로 있는 김양호입니다. 오늘은 환경성 질환 온라인 예방 강좌로서 생활 속 화학물질과 건강 영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라인 예방 강좌는요, 환경부의 지원을 받는 울산대학교 병원 환경보건센터에서 울산시 동구보건소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도 있어서 환경성 물질 중에서 중금속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납과 카드뮴과 수은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납 중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납은 어떤 상황에서 노출될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공기라든지 그런 토양에서도 노출이 되고,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 배기가스에 많이 납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페인트에 납이 들어가 있어서 페인트 조각, 페인트가 오래돼서 조각이 된 후에 노출되는 수가 있고요. 부모가 사업장에서 납을 노출되면 옷에 묻어와서 노출되는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인트의 색깔을 내는데 납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 그림처럼, 이 사진처럼 페인트 칠한 것이 오래되면 페인트가 이제 벗겨지기 쉽고요. 그거를 어린아이들이 뭐든지 이제 어릴 때는 손에서 입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페인트 조각을 이제 입으로 가져가서 납에 노출될 수 있고, 또는 뭐 장난감 같은데 도색된 것에 이제 납이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배를 해서 이런 위험은 좀 적은 편이지만, 그래도 도배를 하지 않고 페인트 칠하는 이제 이런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고려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어린이들의 납이 노출이 되게 되면 주로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나는데요. IQ가 감소가 된다든지, 또는 ADHD라고 하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증후군이 생길 위험성이 커진다든지, 그런 게 아주 낮은 농도에서 또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산모의 경우에도 납에 노출이 되면 임신 중독증의 가능성,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산모에 있어서는 이제 칼슘이나 철분 이런 걸 이제 충분히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경우에도 그렇게 많이 높지 않은 농도에서도 혈압이 상승된다든지 신장 기능 감소, 그다음에 이제 수전증이 증가한다든지, 남자의 경우 정자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여성에는 이제 태아가 성장하는 게 좀 부진하다든지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런 일반 약품에 납 성분이 포함이 돼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고 저희 병원에도 납 검사로 왔는데 두 알씩 360알을 먹은 후에 검사를 해봤더니 납 농도가 정상인보다 한 5배 정도 높게 나온 적이 있었고요.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납 중독의 진단은 이제 보통은 혈액 납 농도를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뽑아서
납 농도를 측정하는데요. 모발 검사로 해서 납이 높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끔 병원에 오는 사람도 있는데요. 모발 검사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거기서 높게 나왔더라도 다시 혈액 검사를 해야 납 중독에 대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예방하느냐가 관심이 많은데요. 우선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몸에 들어오는 화학물질의 양을 줄이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몸에 들어온 것을 잘 배출되도록 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그 납중독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특히 이제 어린이들이 손에서 입으로 가져가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인트 조각이라든지 장난감에 페인트 된 거 이런 것이 이제 입으로 가져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이제 영양 섭취에 관한 것이 있는데요. 칼슘이나 철이나 비타민 C를 부족하지 않게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의 흡수율을 좀 낮추어서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유 수유가 굉장히 몸에 도움이 되고 중요하지만 6개월 이상 하게 되면 철분을 같이 보충해 주면서 하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카드뮴 중독인데요. 카드뮴 중독은 카드뮴은 어디서 노출되느냐? 그거는 뭐 축전기나 여기 써 있는 대로 페인트 이것도 살균제, 살충제 등에서 노출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담배, 간접 흡연에 대해서도 에서도 노출이 됩니다. 카드뮴 중독은 우리가 이따이 병이라는 이제 일본에서의 환경성 중독을 들은 바가 있지만 그거는 최근에는 이제 생기지 않고 주로 신장, 콩팥의 장애로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뮴 진단도 역시 혈액이나 소변의 카드뮴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머리카락 검사, 모발 검사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예방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제 노출을 감소시키는 것인데요. 그런 이제 혹시 생활 주변에 노출될 만한 것이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카드뮴 소스는 흡연입니다. 그래서 간접 흡연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아까 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균형 잡힌 식사, 특히 이제 아연 같은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 써서 섭취하는 것이 카드뮴이 흡수되는 걸 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은 중독이 세 번째 수은 중독이 있는데요. 수은은 우리 이제 형광등을 제조할 때 이제 수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는 혈압계, 온도계, 체온계에도 수은이 들어가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형광등도 LED로 많이 바뀌어서 노출이 좀 적어졌고 또 형광등에 수은이 들어가니까 형광등을 폐기할 때도 신경을 써서 폐기하도록 이제 그런 별도 분리수거를 하도록 하는 이유도 수은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혈압계, 온도계, 기압계, 체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온계는 최근에는 이제 또 수은을 쓰지 않는 혈압계나 이런 걸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생선과 관련돼서 수은이 섭취되는 수가 많이 있고요. 무허가 화장품도 예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무허가 화장품을 미백 화장품이라 그래서 피부를 하얗게 한다고 해서 그 화장품을 쓰다가 수은 중독이 돼서 온 사람이
몇 사람 있었는데요. 그 머리카락에서 검사해 보면은 굉장히 소변이나 수은이 높았고요. 원래 화장품에는 1 ppm 이상 들어가면 안 되는데 무려 15,000배 정도가 들어간 그런 이제 화장품이라는 것을 분석을 해서 밝혀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이제 화장품을 중지한 후에 40일 후에 측정을 해 보니까 많이 이제 농도가 내려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포장도 잘 되고 가격도 비싸고 미백에 도움이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 미백에도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미백에 도움될 정도면은 수은 중독이 되는 그런 화장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선을 통해서 수은 이제 노출이 되는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등푸른 생선이라든지 작은 생선은 거의 노출이 되지 않고요. 굉장히 참치라든지 황새치, 다랑어처럼 굉장히 큰 생선에 수은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환경부에서 전국 수은 농도 분포를 조사한 것인데요. 빨간색일수록 수은이 높은데 여기 보시면 울산이 제일 빨갑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아무래도 고래라든지 이런 것도 먹고 여러 가지 해산물을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울산 시민들이 평균적으로 수은 농도가 높았고요. 그 다음에 그 경북 이렇게 내륙 지방의 해안가가 이제 높긴 한데 경북에서는 상어를 이렇게 제사날 먹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선이 이렇게 중금속이 있지만 생선은 우리 몸에도 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생선이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니고요. 또 중요한 이득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메가3가 풍부해서 뇌 발달이라든지 그 다음에 심장에도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임산부를 포함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도록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생선에 이제 수은이라든지 다이옥신 같은 환경 호르몬들이 있는데요. 모든 생선이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명이 길고 큰 물고기, 그러니까 참치 정도 사이즈 이상이 되는 물고기, 상어, 고래 뭐 이런 거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물고기들은 우리 몸에 좋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제한 없이 섭취해도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큰 물고기일수록 이제 축적이 되고 그것이 임산부한테 들어가는 이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은에서도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거는 엄마의 산모의 혈액의 농도보다 태아의 농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수은은 태반을 아주 잘 통과하기 때문에 태아로 잘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임신 산모의 임신 초기 말기 농도보다 제대열 태아의 그 신생아의 농도가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에서 미나마타병이 생겼을 때도 엄마는 미나마타병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태어난 아기가 아주 심각하게 증상을 갖고 태어나는 엄마보다 아기가 더 위험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수은 중독의 진단은 수은은 앞에 납이나 카드뮴과 달리 혈액
소변도 측정해서 진단할 수 있고요. 모발로도 측정해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성 수은 노출의 예방은 우리 주변에 그 체온계, 온도계, 형광등 등의 폐기물 처리를 유념해서 해서 수은이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산모, 특히 이제 가임 여성 산모인 경우에는 그 큰 물고기, 참치급 이상의 큰 물고기는 섭취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또 임신 예정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영양 섭취에서는 셀레늄 부족이 없도록 이런 해조류나 어패류, 이런 마늘, 양파 이런 거를 부족하지 않게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환경성 중금속 중독을 예방하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첫째, 오염원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혹시 폐광산이 있는지, 아까처럼 형광등이나 수은 폐기물이 있는지, 또는 공단의 오염물질 이런 것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둘째로는 가족으로부터도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흔한 거는 간접 흡연. 이제 집에 가족이 흡연을 하는 경우에 간접으로 흡연을 하게 돼서도 카드뮴이 노출이 높아진다. 이런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또는 이제 부모가 사업장에서 중금속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옷을 통한 2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건강한 음식 섭취를 하는 것인데요. 기본은 이제 골고루 섭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몸집이 큰 생선은 가급적 섭취를 피하세요. 주로 이제 가임 여성, 임신을 앞둔 여성이나 임산부들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남성이나 임신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그냥 섭취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큰 물고기들을 임산부에서는 섭취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영양분이 부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우유나 유제품을 먹어서 칼슘이 부족하지 않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야채, 과일, 식이섬유 이런 거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그런 거를 배출하는데, 이미 들어온 것을 배출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일단 들어온 유해 물질의 배출을 촉진시키는 방법인데요. 이게 뭐 특별히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운동을 통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땀이 나서 땀을 통해서도 배출이 되고, 림프액이 순환이 잘 되면서 몸 안에 있는 것이 배출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음식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양분이 부족하지 않게 골고루 섭취하고, 식이섬유를 좀 더 유의해서 섭취하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또한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배출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 꼭 중금속 배출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무슨 건강한 생활 습관이죠. 그래서 암을 예방한다든지, 그 다음에 만성 퇴행성 질환, 성인병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걸 예방하는데도 똑같은 방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활 속에 습관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요약을 하면, 오염원이 있으면은 그거를 제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음식 섭취 골고루 하는 거, 그 다음에 운동, 식이섬유, 물 섭취를 통해서 배출을 촉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몇 가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중 중금속에 중독이 되면 몸이 나타나는 변화가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금속마다 특징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납이면 납에서 나타나는 거, 질문이 잘 나타나고 있나요? 그리고 수는 신장의 이상, 그 다음에 카드뮴도 이제 신장이나 폐 이상 이런 것들이 각각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의심이 되면 병원에 특히 이제 산업의학과에 와서 진단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참, 어떤 질문이 나와 있죠, 지금? 납이 포함된 보통은 사실은 질문이 납이 포함된 의약품이나 영양제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런 것이었는데요. 보통은 허가된 의약품이나 영양제에서는 중금속이 포함된 경우는 드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어떤 큰 사고가 될 만한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수은이 들어간 이제 화장품 같은 거는 그거는 이제 무허가 화장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허가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죠. 선택이 중금속에 관련된 검사를 한 번에 할 수 있나요? 네요. 이게 이제 조금 현실적으로 약간 잘못된 검사 방법이 이제 모발을 통해서 여러 개의 중금속을 한 번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모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금속은 이제 수은과 같은 중금속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중금속들은 보통은 이제 혈액이나 소변을 통해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금속에 관련된 검사를 물론 이제 혈액을 통해서 검사를 여러 개 중금속을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발 이제 어떤 경우에 모발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중금속마다 검사해야 되는 방법들이 좀 다르다 이렇게 아시고 혹시 모발에서 높게 나온 경우에 납이나 카드뮴 같은 거는
혈액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 질문인데요. 일상 생활 속 제품 중에 중금속 노출이 제일 많이 된 게 뭐가 있냐요? 해서 그 생활 속에 가장 흔하게 보는 게 이제 페인트로 칠한 뭐 장난감이라든지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듯이요. 페인트가 오래돼서 떨어졌다든지 그런 것이 이제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아까 수은 같은 경우는 우리 주변에 이제 뭐 체온계, 지금은 체온계에 수은이 별로 안 들어가시다만은 체온계나 온도계나 혹시 혈압계 이런 것이 깨지게 됐을 때 사고로 그랬을 때 이제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우리가 받는 건강검진의 피검사 같은 거로도 중금속이 나타나나요? 우리가 일반적인 건강검진은 중금속 검사를 하지 않고요. 사업장의 현장에서 이제 중금속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이 받는 이제 건강검진이 있는데요. 그거를 특수건강검진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중금속 검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강검진이 아닌 일반 검진에서는 중금속 검사를 보통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다음 질문은 중금속 배출에 중금속 검사를 하고 싶을 땐 어디에서 신청해서 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요거는 보통 이제 대학병원이라든지 조금 큰 병원에 직업환경의학과 또는 산업의학과라든지 이런 데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대학병원에서는 대부분이 검사를 할 수 있고요. 종합병원인 경우에는 미리 거기 문의를 해서 중금속 검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해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돼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금속이 흡연으로 쌓인 환경성 물질이 모두 배출하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이런 건데요. 보통 이제 흡연이 문제가 되는 건 아까 카드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흡연을 많이 하면 보통 정상인보다 두세 배 정도 카드뮴 농도가 높은데요. 카드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배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뭐 30년까지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성 물질은 이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